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 어젠다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의 정책들 대부분은 그 목적이 지극히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 방식도 돌직구를 던지는 식이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대단한 분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우 양진영이 동시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찬성과 반대 중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애매한 어젠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민정책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의 이민정책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이민정책은 표면적으로 경제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목적이 당연히 크겠죠.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반중 세력 및 우파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거의 일석사조, 일석오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은 그러한 정치적 여파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 정권의 초기에 윤통은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을 정권의 핵심 어젠다로 정립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미국식의 조직적인 이민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어젠다에 전적으로 동의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은 과연 현 정권이 해당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인가 여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단일 민족의 환상에 사로잡혀 사회 전반적으로 해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유명 정치인이자 전직 여당 대표라는 이준석, 하버드 유학까지 갔던 이준석이 한국어가 능통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떠들면서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취할 정도면 해외 이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민정책의 수립이란 발상은 선악을 판단하기에 바쁜 일반 법조인들의 머리에서 나올 만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켜보면 볼수록 이민 정책에 대한 현 정권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윤통의 최고 신복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이민청 수립에 나서고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정권 초기부터 미국인이 유럽인이 열심히 뛰어다녔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민청 수립의 전도사처럼 연일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민 정책의 정치적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이민 정책은 그저 한국의 인구 소멸이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앞으로 30년 뒤 또는 더 오랜 기간 한국의 정치 지형과 국가적 정체성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쩌면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형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치 SF 소설 같은 이야기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영향들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명백한 경제 사회적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인구 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 부분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노동력 부족 상황은 이제 한국의 생산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로봇과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는 합니다만 로봇과 AI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장은 아직은 일부 대기업에 불과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고객이 아니라 직원을 구할 수 없어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청년은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외국인을 부르는 대신 한국의 청년을 먼저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과거의 청년은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중동 근로자가 되기도 하는 등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지금의 청년은 힘든 일을 피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습니까? 해당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월남전을 다녀와서 집 한 채 마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동 근로자로 가든 독일 근로자로 가든 고생스럽습니다만 그 고생이 끝나면 당시로서는 큰 돈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청년들도 만약 고생 끝에 아파트 한 채 생길 수 있다면 아마도 지옥이라도 갈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의 인구 소멸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해외 이민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사실 과거 소위 진보 진영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던 이민 정책을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에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정치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는 언론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언급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오늘 방송의 초점은 바로 이들 몇 가지 정치적 요인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가 시작된 것은 꽤 오래되었지만 해외 이주의 본격화 초기 단계에서 눈에 띄게 대거 유입된 집단이 바로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단일 민족의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러한 경향성이 더욱 강했죠. 그래서 해외 인력이 들어오더라도 피부색이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보다는 이른바 해외 동포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조선족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한때 중국인이 국내 상주 외국인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에도 여전한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상주 외국인 중 38%가 중국 국적이고 그 다음이 베트남 10.5%이며 이하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나 해외 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파는 좌파 정당들입니다. 좌파 정당들이 성소수자, 여성, 소수민족 등 소외받는 계층을 대변하고 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세를 확장하는 경향성은 세계화 시대의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해외의 우파 정당들은 해당 이슈들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우파 일각에서는 종종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혜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의료보험 이슈 같은 것들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른바 보수 꼴통의 모양새로 찍히기 딱 좋아 보였죠. 그러나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반향을 일으키는 이슈가 있었으니 지방선거에 있어서 외국인 참정권 이슈입니다. 2023년 6월 여당 대표인 김기현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 추진을 천명했고 이후 한국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토론회에서는 야당의 반응이 전향적이지 않으면 해당 이슈를 총선 공약으로 제기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 중국인 등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거주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상호주의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투표권 부여가 문제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야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겨레 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이라는 표현 대신 중국인 투표권 제한이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하여 김 대표가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대한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전국 선거가 아닌 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서 자신들의 이해에 직접 관련되는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전국적인 정치 무대에 대비하는 사실상의 등용문이 된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인이 선호한 인물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결국 중앙정치 무대까지 진출하게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인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이슈입니다. 더욱이 국내 중앙정치 상황만 보더라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양대 전국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사실 따지고 보면 영남과 호남에 기반한 지역 정당에 불과하다는 측면 때문입니다. 즉 중국인이 선호한 인물이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정치 무대까지 진출하기 매우 용이한 환경입니다. 더욱이 2024년 1월 18일에는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가 세종시나 제주도와 같이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자치지역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국내 정치 지형에 미치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과 관련해서 이민법과 이민청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 외국인의 자격을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추가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시 국가별 상호주의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는 단순히 국내에 장기 체류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중국이 한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으니 마찬가지로 중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현재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아직 조용한 편입니다. 이민을 확대하면서 그저 외국인 유입을 정밀하게 관리하자는 것이니 다문화 관용 정책을 추진하던 야당이 크게 반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야권에서는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이민 정책이 중국인 배제를 타겟으로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현재 반중 정서가 극심한 국내 상황에서 야당이 중국인 참정권을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거 제도를 떠나 중국인 이민과 관련된 향후의 전망을 하자면 이민법이 만들어지고 이민청이 공식 출범하게 되면 아마도 중국인 이민 쿼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자면 과거에는 국가별, 인종별 이민 쿼터를 공식적으로 운영했고 현행 이민법에서도 국가별 이민 쿼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민법도 공식적으로 국가별 이민 쿼터제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이민청이 수립될 이유가 없죠. 사실 이민법이나 이민청 수립 자체가 국내 정치 지형에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현 상태가 오랜 기간 방치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안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국내 체류 중국인 집단이 한국의 국내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중 정치인들을 이용하여 한국의 대외 정책 자체에 영향력을 미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정책의 변화로 중국인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집단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조와 소위 제반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노동계와 연관되는 이민 이슈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경한 주제이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 하나의 방송으로 간단히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민 이슈는 일반 대중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현 정권이 추진하는 이민 정책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승만의 농지개혁보다도 더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수립될 이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채는 물론 민족적 정체성까지 바꾸게 될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이죠. 비록 유전학적인 단일 민족이란 상상 속의 개념이지만 말이죠. 이어지는 다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